오늘 이야기는 사실 구독자님이 언니 텍사스에서 있었던 캔디 살인 사건 얘기 한번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셔서 제가 알아본 이야기고요. 1980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진짜 사건의 내막이 불륜, 우정, 배신, 질투, 막 완전 무슨 막장 영화 같은데 이게 진짜 실화라고?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 사건 얘기 중에 거의 탑3 막장급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2022년도에 훌루라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있거든요. 따끈따끈 제작돼가지고 훌루하고 디즈니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랑 바람피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 뱃속에 또 아이가 하나 더 임신한 상황인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마주하고 싶지 않을 상황일 텐데요. 그런 내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내던 내 친구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평판 좋은 그런 친구라면. 주요 인물이 총 3명이 나와요. 여자분이 베티고 남자분이 앨런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첫째인 엘리사라는 딸이고요. 그 다음에 캔디, 그리고 캔디의 남편 팻. 4명이잖아. 죄송합니다. 문과라. 텍사스 외곽의 와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긴 일이에요. 달라스 근처요. 차로 한 30분밖에 안 떨어져. 보수적이기도 하고 되게 조용한 그런 동네였어요. 조그만 마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뭐 다 누가 누군지 알고 뭐 이웃끼리 굉장히 친한 동네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는 캔디라는 여성은요, 팻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총 2자녀가 있었고요. 이 팻이 전기 기술자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엄청 유명하고 큰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큰 회사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고급 레이더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에서 또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이 팻이 인재였어요. 인재. 1980년도 당시 연봉이 7만 불이었는데 그 연봉이면 2022년 기준으로는 약 33만 2천 달러. 한화로 하면 4억 3,500만 원이에요. 돈을 엄청 잘 버는 거죠. 팻이 고연봉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캔디는 동네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완전 슈퍼맘이었어요. 애들도 완전 잘 챙기고요. 그리고 음식도 진짜 잘하고 주변에도 진짜 음식하면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맛도 좋고 성격도 엄청 쾌활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다 친한 말 그대로 인싸 재질이었어요. 동네에. 그러다가 이제 동네 교회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베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베티는 캔디보다는 조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태어난 날이 뭐 3달 차이에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또 같은 성가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딸이랑 비슷한 연령대 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딸끼리도 너무 잘 놀아. 그러니까 애들끼리 베프가 됐어요. 알죠? 원래 애들끼리 친하면 엄마들끼리도 잘 친해지잖아요. 점점 더 친해지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끼리도 같이 놀러 가고 주말이면은 뭐 서로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녁도 같이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졌어요. 넓은 저택 같은 집에서 다정한 남편과 예쁜 애들이랑 사는 캔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행복하고 여유롭게만 보였지만 사실 캔디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지겨운 게 고민이었어요.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그런 착한 남편이 캔디는 지긋지긋했어요. 당시 캔디의 나이가 28살이었는데 알죠? 원래 약간 10대 20대 때는 왠지 30대 되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캔디가 그러는 거예요. 와, 나 좀 있으면 30대인데 좋은 날 다 끝나가는데 이게 뭐냐? 남편 일찍 만나서 애 둘 낳고 진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캔디는 뭔가 불같고 화끈하고 진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폭죽처럼 뭔가 팡팡 터지는 그런 걸 원하는데 우리 남편 팻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침대에서도 정말 유순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게 캔디의 불만이었어요.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산악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발리볼 게임을 하는 동호회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 게임하자. 캔디 되게 활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캔디가 남편 팻한테 우리 거기 가자, 같이 하자 했더니 팻이 아이고 난 바빠요, 싫다 그래요. 반면에 베티네 집에서는요, 베티네 남편이 우리 발리볼 그거 우리도 가자 그랬더니 베티가 되게 활동적이지 않은 또 분이었어요. 베티는. 그래서 싫어, 밤에 나가는 거 무섭기도 하고 무슨 발리볼이야 그러면서 싫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발리볼 게임에 캔디하고 앨런 이 둘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임 첫날 막 다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캔디가 그냥 무심코 같은 팀인 앨런을 딱 보는데 뭐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땀 흘리면서 나시 입고 이렇게 스포츠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못 봤던 근육도 막 보이고 막 핏줄도 막 보이고 막 집중해서 있는 모습이 뭔가 섹시한 거야. 다시 막 게임에 막 열중을 하다가 공이 이렇게 상대편에서 탁 날아왔는데 같이 공을 이렇게 치려다가 아이쿠 하고 캔디랑 앨런이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됐어요. 그 순간 캔디가 앨런에게서 섹시한 냄새를 맡았대요. 가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없는 이야기를 넣냐 과장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실제로 했던 말을 베이스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캔디가 섹시 스멜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몰라 무슨 냄새지? 곁담 냄새인가? 나도 몰라. 그 섹시 스멜이 뭐야? 자, 그래서 그 섹시 스멜을 맡은 순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그날 발리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몇 주 동안 자기 친구의 남편인 앨런이랑 온갖 장소에서 온갖 거시기 뽕짝을 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 몇 주 동안을 보냈어요. 상상 속에서 그 앨런을 생각할 때마다 그날 발리볼 게임에서 맡았던 그의 섹시 스멜이 바로 코앞에서 나는 것 같이 느껴지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캔디가 갔는데 베티 없이 앨런이 또 혼자 온 거예요.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캔디가 앨런에게 다가가서 완전 직진이야. 이렇게 말해요. 앨런, 당신에게서 섹시한 냄새가 나요. 이 얘기를 듣고 앨런이 당황했어요. 에? 그러면서 캔디가 이어서 나 당신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앨런은 너무 벙쪄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에? 하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호다닥 떠나버린 그 캔디를 앨런도 몇 주 동안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베티밖에 안 만나봤거든요. 앨런은 유일한 여자친구이고 그 여자친구랑 결혼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여자가 먼저 자기한테 다가와서 당신 너무 매력적이요, 그것도 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걸 당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한테 내가 그렇게 섹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던 터라서 아니 이게 진짜인가,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앨런도 베티와의 결혼 생활이 그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베티가 저녁이면 맨날 와가지고 애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싫었고요. 자기가 어디 출장 간다고만 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애는 누가 보고 막 이러면서 맨날 불평하는 것도 듣기가 싫었어요. 둘이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엄청 드물었고요. 그러다가 또 베티가 둘째를 원한다고 했는데 또 한여름 중에 애를 낳는 거는 싫다고 해가지고 정확히 그 출산일을 계획하고 이날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할 때도 숙제처럼 했대요. 그리고 앨런은 그때마다 내가 무슨 애 만드는 기계야 뭐야 하면서 이용당하는 기분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는 했어요. 또 베티는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하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편이고, 앨런은 또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앨런이 밖에 나가는 걸 또 싫어하고, 근데 반면에 캔디는 또 되게 에너지 넘치고 맨날 생글생글 웃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캔디 같은 여자랑 있으면 훨씬 재밌고 내 인생에 생기도 돌겠다, 나 같은 남자는 애초에 캔디 같은 여자랑 만났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리고 베티도 옛날에 놔두고 바람핀 적 있는데 나라고 안 될 건 뭐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또 지나고요. 발리볼 게임이 또 열렸어요. 거기서 앨런은 캔디를 다시 만났죠. 땀을 한 바가지 둘 다 흘리고 주차장에서 둘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눠요. 앨런이 먼저 이번에는 캔디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캔디, 저번에 나한테 한 말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그렇게 물어봤어요, 캔디한테. 그러니까 캔디가 나랑 한번 은밀한 관계로 지내볼래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이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왜 물어봤어 애초에? 아무튼 베티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둘이 베프잖아요. 베티 지금 둘째 임신했거든요. 하지만 하면서 앨런이 캔디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둘이 키스를 해요. 그렇게 헤어져. 자, 그렇게 또 몇 주 동안 앨런과 캔디는 각자의 장소에서 그날의 키스를 생각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앨런이 또 다시 캔디한테 우리 언제 한번 몰래 점심 같이 먹으면서 지난번에 못 끝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몰래 달라스 어디에서 식당에 만나서 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분류를 하면 좋은 점, 나쁜 점을 하나씩 쓰면서 상의하는 거예요. 거시기 뽕짝을 정말 할 건지, 걸리면 어떻게 할 건지. 미팅이야 미팅. 그러면서 또 앨런이 하는 말이 캔디한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만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근데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결정도 못 내리고 이러는 앨런을 보면서 캔디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발리볼 게임하는 거 보니까 막 화끈하고 막 확 땡기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미적지근해가지고 하면서 약간 좀 정이 떨어진 거야. 앨런은요 걱정이 많았어요. 베티한테 미안해서? 베티한테 걸릴까봐?
자기가 나중에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캔디에게 사랑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더 컸어요. 자, 이렇게 지친 캔디는 결국에 기다리다가 앨런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딱 정하자. 만약에 우리 근데 안 하면 평생 동안 그때 우리가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진 않겠어요? 라고 앨런한테 얘기해요. 약간 무슨 자기계발서에 나올 만한 그런 just do it 약간 이런 멘트를. 이런 캔디의 말에 오히려 앨런의 마음이 좀 움직인 걸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 1978년 11월 앨런이 저 준비됐습니다. 불륜합시다. 자, 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또 룰을 만들었는데요. 이 룰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해리포터 장편소설급이에요. 다 얘기를 해드리면 내일까지 라이브를 켜야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중에 일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관계는 육체적 관계일 뿐 감정은 배제하도록 한다. 둘째, 둘 중 한 명이라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즉시 관계를 끝낸다. 셋째, 둘 중 한 명이라도 배우자에게 걸릴 만한 위험 행동을 할 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넷째, 모텔 장소 선정은 캔디가 하며 모텔비 등 일체 비용은 더치페이로 지불한다. 다섯 번째, 캔디가 점심을 싸운다. 드디어 1978년 12월 12일 D-Day 둘은 모텔에서 만났어요. 캔디가 먼저 방을 잡고 동네에서 만나면 조그만 동네인데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스까지 이제 운전해서 30분까지 가는 거지. 거식 뻥짝 하려고. 이 꼬모 모텔이에요. 여기서 만나기로 해요. 캔디가 먼저 가서 방을 잡고 집에서 열심히 요리해온 런치를 준비해놨어요. 피크닉 가방에서 예쁜 테이블볼을 꺼내서 모텔 방 안에 있었던 상 위에 이렇게 깔고요. 오늘의 메뉴는 양념한 닭고기에 상추 샐러드. 이것도 지어낸 말 아니에요. 진짜 메뉴였어요. 첫 만남에. 화이트 와인과 또 디저트까지 또 치즈케이크로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슬립과 나이트 가운을 입고 섹시하게 앨런을 캔디가 기다립니다. 앨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캔디가 있던 모텔방으로 운전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텔에 도착해요. 도착해서도 밥부터 먹을까요? 이러면서 또 우물쭈물 하는 거야. 그래서 캔디가 결국엔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식 불륜 남녀가 됩니다. 앨런은 그날 첫 만남이 끝나고 너무 좋았어요. 캔디는 마음속으로 살짝 거시기 뽕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거 뭐지? 기대가 너무 컸나? 엄청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락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캔디가 이거 아닌데.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3세판이라고 하듯이 미국도 3세판인가 봐. 그래, 총 3번 더 만나봐야지.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꼬모 모텔에서 점심시간에 만남을 가져요. 이제 3번 정도 만났을 때 캔디는 좀 이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너무 미숙하기가 그지 없었대요. 기대했던 이 폭죽 같은 그런 남자가 아닌 거예요. 캔디가 더 짜증났던 건 알려줘도 가르쳐줘도 못해. 스킬이 당최 늘지 않는 앨런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잠자리만 생각하면 딱히 지금 남편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좋을 게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앨런 만나는 날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앨런 먹을 점심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지고 이제 그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점심을 너무 잘 사줬어. 점심이 좀 갑자기 맥도날드나 먹자 이러면은 앨런이 또 시무룩해질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나?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잠자리 상대로만 이 앨런을 봤는데 잠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좋은 거예요. 둘이 뭐 서로 배우자 얘기도 하고 양심에 진짜 털났죠. 애들 얘기도 하고 어릴 때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막 킥킥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좋았어요. 만나는 날이 아니더라도 캔디가 마트 가거나 이럴 때 앨런네 회사 지나갈 때나 이럴 때 있잖아요. 몰래 차 위에다가 오늘 만든 쿠키야 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가기도 하고 카드 같은 거를 익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애하는 것 같잖아. 연애. 좀 재밌었던 거야. 정이 좀 들면서. 점점 어떤 날은 모텔방에서 만났는데도 그냥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만 하는 날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베프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둘이 여러분 1년을 몰래 만나요. 그러면서도 계속 커플끼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기도 하고 애들이랑 액티비티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 거야. 베티 출산일이 이제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앨런이 우리 만남을 좀 보류하자고 하는 거예요. 베티가 이제 곧 아이를 낳으니까. 캔디가 어머 맞네. 그러고 보니까 베티가 이제 곧 애를 낳는구나. 헉, 내가 베이비 샤워라도 열어줘야겠다. 그 베이비 샤워 아시죠? 이렇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출산 바로 전이나 후에 축하하는 파티 같은 거. 이거를 또 자기 베프라고 베티 베이비 샤워도 또 열어줘요. 7월 베티는 둘째 딸을 낳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 둘이 또 만나. 자, 근데 둘째를 낳고요. 베티가 남편을 의심하는 계기가 생겨요. 이제 애들 다 데리고 남편이랑 다 같이 친정이 있는 캔자스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일주일 회사에 휴가를 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친정에 갔다가 목요일에 돌아온 거예요. 금요일에 회사 안 가도 되는데 앨런이 금요일 아침에 막 갑자기 넥타이 매면서 나 회사 가야겠다 그러는 거야. 왜냐?
그날 또 캔디랑 만나기로 했거든. 왜 안 가도 되는 일을 가냐 굳이. 그래서 오늘 회사 가지 말고 애들 보는 거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못 가게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싸한 게 있었어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인지 그 날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베티가 처음으로 앨런한테 먼저 잠자리를 하자고 제안해요. 근데 그것도 막 그냥 어떻게 한번 할게요 뭐 이게 아니라 엄청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대요. 처음으로 결혼해서. 근데 앨런이 거기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 그날도 점심에 캔디를 만나고 왔거든. 쓸 에너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베티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큰맘 먹고 용기 내서 그렇게 했는데 수치심이 들어서 베티는 그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울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 don't love me anymore. You hate me. You hate me. 너 내가 출산하고 살쪄서 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베티 입장에서는 내가 했던 의심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주는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베티는 이제 막 둘째도 이제 막 나왔잖아요. 앨런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거나 막 너 혹시 바람 펴? 이러면서 상황을 막 맞닥뜨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베티가 앨런한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부부 그룹 카운셀링 있잖아. 우리 그거 한번 가볼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앨런이 알겠다고 해요. 보통 이제 부부 상담 가면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상대방의 최고 장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서로 커플이라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로한테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앨런은 되게 좀 약간 사무적으로 베티의 장점, 육아와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 커플로서 좋은 점, 약속된 미래, 안정적임, 하지만 아주 완벽하지는 않음 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베티는 꽤 구체적으로 답변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앨런의 장점은 차분하고 모든 상황을 직면해서 잘 본다는 거예요. 앨런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런 당신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나의 신경 안정제와도 같아. 그리고 커플로서 좋은 점은 앨런과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느껴져요.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땐 정말 기분이 최악이에요. 마치 온전한 내가 아니라 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앨런, 당신은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적었어요, 실제로. 근데 앨런이 이걸 듣고 갑자기 막 뭉클하고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베티로부터 이런 말을 베티 입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이 카운셀링을 매주 가면서 둘이 서로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들었어? 베티랑 앨런이랑 둘이 엄청 좋아졌대. 우리도 다닐까봐. 이 얘기를 캔디가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캔디가 자기도 약간 보란 듯이 자기 남편 팻을 데리고 교회 카운셀링에 자기도 가요. 근데 그 결과가 베티네랑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가면 갈수록 사이가 좋아졌는데 캔디네는 뭐 가도 별 나아지는 것도 없고 팻도 우리 뭐 사이 좋은데요 하고 하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야. 점점 더 오히려 캔디는 앨런을 놓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카운셀링 마지막 주가 됐어요. 서로에게 이제 러브레터를 쓰는 게 숙제였는데 앨런이 베티에게 쓴 편지예요. 몇 주가 지나고 되게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카운셀링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매주 이렇게 지나면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주변 상황들 때문에 당신을 볼 때 더 이상 막 신난다든지 흥미롭다든지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앞으로 베티 당신과 나라는 사람을 더 공유하고 싶어 라고 앨런이 적었고요. 이거는 베티가 쓴 거예요. 나 지금 이걸 쓰면서 울고 있어. 왜냐면 내가 너의 와이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 멈춰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함께라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우리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게 두지 말자. 벌써 이거 보면 베티는 눈치챈 것 같아. 누군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를. 아무튼 이렇게 서로 편지를 읽어주고 다 그룹 카운셀링이었잖아요. 다른 커플들의 막 축하받고 카드도 받고 그렇게 카운셀링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치 다시 결혼식을 한 기분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데 둘이 집에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었어요. 바로 캔디네 집. 왜냐면 어제 베티네 첫째 딸 앨리사가 캔디네 집에서 잤거든요. 앨리사랑 캔디네 딸이랑 또 베프잖아요. 그래서 되게 종종 그 캔디네 집에서 많이 자고 올 때가 되게 많았대. 자기 친구의 엄마랑 자기 아빠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건지는 애들은 모르지 당연히. 베티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앨런이 똑똑똑 캔디네 집 문을 두들립니다. 캔디가 이제 애랑 같이 내려와요. 앨리사 잘 가 이러면서 오늘 상담 마지막이었다면서요? 어땠어요? 앨런이 또 눈치 없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둘에게 너무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디가 웃다가 갑자기 정색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앨런이 갑자기 또 당황해서 잘 모르겠네요. 앨리사 가자! 이러면서 그 자리를 뜬 거야. 자, 다음날 월요일 앨런은 여전히 막 들뜬 상태였어요. 앞으로 베티에게만 내 온 감정을 쏟아야지. 행복하게 살자. 내 인생은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출근했어. 직장에 도착한 앨런은 캔디한테 같이 점심 만나서 점심 먹자 그래요. 달라스 북쪽에 위치한 공원에서 또 돗자리 깔고 캔디가 준비한 그 런치를 먹으면서 앨런이 눈치가 진짜 뒤지게 없어. 그걸 만나가지고 이러는 거야. 부부 상담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니까. 그동안 내가 베티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 나한테 비치처럼 구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베티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이 바뀔 것 같아. 너무 기대돼. 여기에 또 앨런은 그렇다고 너에 대한 감정이 변한 건 아니야. 내 말은 지금 당장은 내가 내 가족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싶다는 거지. 근데 너랑 만나면 내 감정이나 또 체력이 분산되잖아. 물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시적인 걸지도 몰라.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몰라. 근데 일단 지금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캔디가 나 너 안 보고 살 수 없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뭐가 더 불공평한지 모르겠지만 불공평하다 그래. 그러면서 둘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앨런은 끝까지 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요. 심지어 또 나 일단 회사 가야 되니까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또 이러는 거야. 캔디가 지쳐가지고 지금 넌 내가 결정하길 바라는 것 같네. 좋아, 내가 결정할게. 앞으로 더는 전화 안 할게.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게. 더 이상 너 방해 안 할게.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 불륜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대요. 하지만 앨런은 내심 내가 헤어지자고 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또 캔디는 잘 됐다. 그놈의 점심 안 만들어도 돼서 하면서 안도하기도 했고요. 1980년 6월 13일 아이러니하게도 13일의 금요일이었어요. 앨런은 다른 주인 미네소타에서 출장이 있었어요. 근데 베티가 출장 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 앨런이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앨런도 그 얼마 전에 작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로 옮기면서 앨런이 이제 여기로 이직하면서 출장도 없을 거고 그 전처럼 큰 회사에서 일할 때처럼 일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하면서 베티를 안심시키고 조그만 회사로 이직을 한 건데 갑자기 또 출장이 잡힌 거야. 그것도 주말을 낀. 베티가 이 얘기를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지마, 나는 하루도 혼자도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출장 가서 미팅이 잡힌 기업이 무려 3M이었어요. 3M. 그러니까 앨런이 이거 취소할 수가 없어 자기야. 우리 일주일만 더 있으면 우리 가족들끼리 유럽 여행 가잖아. 내가 가서 전화 진짜 많이 할게 이러면서 공항으로 떠나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달라스 공항에 앨런이 도착해가지고 베티한테 전화를 거는데 베티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점심 먹고 산책이라도 갔나? 하고 미네소타에 가는 비행기에 올라요. 도착해서 3M이랑 미팅도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집으로 전화하는데 밤이 됐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 내가 출장 왔다고 단단히 화가 났나? 아니면 어딜 나갔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티는 저녁에 외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앨런이 옆집에 사는 리차드 씨한테 전화를 해요. 집에 혹시 베티가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리고 베프인 캔디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자기네 첫째 딸이 그날도 캔디네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캔디 오늘 뭐 베티 보거나 연락한 적 있어? 그랬더니 캔디가 오늘 오전에 잠깐 봤어. 그 네 딸 앨리사 수영복이 필요해가지고 잠깐 들려서 수영복 받고 왔어. 그래서 이제 앨런이 베티 봤을 때 어땠어? 괜찮았어?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뭐 약속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막 서두르는 눈치였다. 그러면서 친구 집에 가거나 했나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앨런이 아니야 베티는 해지면 무섭다고 안 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야. 캔디는 뭐 별일 없겠지 그러면서도 너 괜찮아?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갈게 확인하러. 베티 괜찮은지 내가 확인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앨런이 아니야 옆집 사는 리차드 씨한테 부탁해놨어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캔디랑 전화를 끊고 나서 미네소타에 있는 앨런이 너무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온몸이 아플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뭔가 갑자기 막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불안함이. 자, 마침 전화 걸었던 옆집 리차드 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미국은 차로 많이 이동하니까 어디 가면 이제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차도 그대로 있고 집안에 불도 켜져 있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앨런이 이제 패닉을 했어요. 리차드 제발 우리 집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 창문을 깨도 되고 대문을 부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베티랑 애기 다 괜찮은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리차드는 사실 처음에는 뭐 별일 있겠어 했는데 앨런이 막 패닉을 하면서 막 너무 부탁을 하니까 리차드 좀 무서운 거예요. 또 다른 이웃 2명이랑 같이 뭐 이웃 중에 한 명은 총까지 가지고 베티네 집에 찾아가요.
열린 창문이 어디 없나 하면서 막 이렇게 확인하는데 대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어. 이웃집 세 남자가 베티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대요. 베티 집에 있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기 방 안에 요람 속에 딱 봐도 엄청 혼자 오래 방치되어 보이는 애가 막 울고 있었어요. 막 당장 닦아줘야 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거실을 지나서 주방을 지나서 거기 지나는 동안에도 베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용도실 문이 보이는 거예요. 닫혀있는. 둘 중에 하나가 끼익 하고 다용도실 문을 요만큼 열자마자 다시 닫았어요. 조금 열려있었던 문 사이로 보였던 건요, 머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쓰러져 있는 형체와 가득한 피였어요. 그 순간 따르르릉 집으로 전화가 울려요.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앨런이 집으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거기 찾아갔던 그 이웃이 베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쏜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앨런이 뭐? 어떡해? 우린 총을 소유하지 않았어. 그런 거야. 전화를 끊고 앨런이 또 다시 전화를 한 건 캔디였어요. 울면서 베티가 죽었다고, 자기 막 또 임신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걱정도 엄청 하긴 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막 흐느꼈어요. 일단 딸인 앨리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캔디도 알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날 밤 늦게까지 캔디하고 남편인 팻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둘이 도대체 뭐가 베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총은 어디서 난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팻이 먼저 잠들고 캔디는 그날 밤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지역 뉴스에서는 베티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이 하는 말이 베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도끼로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41번이나 가격을 당한 채로. 동네 사람들이 다들 막 전화로 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았던, 그리고 또 베티랑도 베프였던 캔디한테는 하루에도 몇십 통씩 막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 캔디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앨런은 아니겠지? 도대체 어떤 놈일까? 캔디야 너도 혼자 있을 때 집 문 꼭 잠궈. 이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따랑따랑 전화 계속 오는 거야. 캔디는 주방 식탁에서 전화기는 이렇게 귀와 어깨 사이에 전화를 들고 한 손으로는 자주 신고 다니던 자신의 고무 샌들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마당용 가위로 샌들을 갈기갈기 자르면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모두 다 자른 그 고무 신발하고 이 부스러기들은 잘 모아가지고 자신의 집 마당 쓰레기통에 버려요. 수사 이거 처음부터 완전 난항이었어요. 처음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현장이 엄청 훼손돼 있는 거야. 왜냐면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 막 와가지고 문 열어보고 어머 이거 베티 맞아?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피 묻은 발자국이 여기저기 막 다 나있어. 이거 혹시 범인 발자국인가 하고 따라가 보면 맥도날드, 따라가 보면 버거킹.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 보고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맥도날드 가서 친구한테 또 얘기하고, 얘 들었어? 몇 번지 사는 베티 씨한테 이런 일이 생겼대 이러고 막 그러고 댕긴 거야. 심지어 이 와일리 동네 조그만 동네잖아요. 뭐 이런 사건이 언제 있어 봤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형사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맨손으로. 현장이 완전 훼손 그 자체. 마을 사람들은요, 막 영화 샤이닝, 미친 남편이 도끼로 막 와이프 쫓아가는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건 샤이닝 텍사스 판이다 이러면서 혹시나 다음 피해자가 자기가 될까봐 막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역 경찰들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경찰들 눈에는 이게 뭐 보통 연쇄살인이거나 뭐 묻지마 살인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왜냐? 베티가 도끼로 공격을 무려 41번이나 당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얼굴을 향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 대중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베티한테 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치정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앨런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상담도 다녔다던데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앨런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용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찰한테 바로 불어요. 저 사실은요, 제가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었는데요, 그 캔디 몽고메리라고. 저는 아니고 만약에 한 명이라면 캔디일걸요? 그러면서 다 부른 거예요. 체포된 캔디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보석금을 남편이 내주고 풀려나거든요,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재판 날까지는 이제 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온 캔디가 눈물을 한 밭가지를 흘렸어요. 왜냐면 남편 팻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보니까 우편함에 이웃 주민들이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린 당신을 믿어야 하는 막 카드가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뉴스랑 라디오에서는 다 캔디가 범인일 거라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아무리 그런 소문이 난무를 해도 주변 사람들 다들 막 캔디가 또 키도 작고 마르고 그랬어요. 너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도끼로 41번?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캔디를 응원을 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풀려난 캔디는 당연히 동네에 있는 변호사 돈 씨를 선임을 해요. 근데 돈 씨는 작은 마을에서 개인상해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였어요. 뭐 살인사건 이런 거 그 비슷한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인 거야. 근데 아무튼 돈 씨는 무슨 일인지 캔디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총 3번의 최면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최면 상태에서 캔디한테 6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어릴 때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대요. 1980년 10월 재판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는 캔디에게 캔디씨 6월 13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은요, 캔디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6월 13일 아침 캔디는 베티를 정말로 찾아갔어요. 베티네 딸 엘리사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수영복이 필요했거든요. 베티는 그때 둘째 딸 옷을 만들어준다고 재봉틀로 노란색 옷을 만들고 있었대요. 베티가 수영복 가지러 온 캔디한테 앉으라고 커피 마실래? 그렇게 권했는데 캔디가 아니야 나 지금 애들 빨리 성경학교 데려다 줘야 돼서 괜찮다고 일단 수영복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베티가 일단 앉아 그러더니 캔디를 빤히 쳐다보고 너 내 남편이랑 바람피니? 라고 물었대요. 그리고 이 질문에 캔디가 아니?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진짜 아니면 오히려 빨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미쳤냐? 이러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라고 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베티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져서는 근데 맞잖아. 계속 아니라고 해봐. 그러더래요. 결국에 캔디는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캔디가 맞아. 그랬어. 근데 진짜 오래전 일이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이제 연락도 안 해. 진짜야. 이때가 이제 헤어진 지 한 6, 7개월 됐을 때쯤이거든요. 근데 6, 7개월이 막 엄청 뭐 오래전 일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베티가 아무 말도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이제 캔디가 먼저 베티한테 앨런이 말했어? 그랬더니 베티가 거기엔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 있어봐. 이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탁실 그 다용도실에 가더니 90cm가 넘는 나무 손잡이인 망치를 들고 나오더래요. 그 망치를 이렇게 들고는 너 다시는 내 남편이랑 만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어. 이제 경고를 한 거지. 이제 캔디가 아무래도 엘리사는 바로 여기로 데려올게요.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루 더 자는 건 좀 무리겠다. 가려고 하니까 베티가 아니? 네 얼굴 다시 보기 싫으니까 오늘 계획대로 엘리사 데리고 자라고. 그리고 수영장도 갔다가 내일 우리 집에 내려놓고 너는 꺼지라고. 그런 거예요. 베티가 나는 엘리사 쓸 타월 갖고 올 테니까 너는 건조기에 있는 엘리사 수영복 꺼내오라고. 캔디는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이제 베티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용도실에 가서 건조기에 있던 수영복을 꺼내가지고 뒤로 딱 도는 순간 그 앞에 베티가 있었대요. 근데 캔디가 이렇게 자기보다 키가 크니까 베티를 이렇게 올려봤는데 베티가 좀 아까 거실에서처럼 이렇게 막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었대요. 순간적으로 캔디가, 이거 다 캔디가 하는 말이에요. 캔디 입장 알죠? 캔디가 나 가고 나면 엄청 울겠다 이런 생각에 베리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했대. 베티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베티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 베티가 다용도실 문을 뒤로 쾅 닫고 캔디를 벽으로 팍 밀치면서 넌 내 남편을 가질 수 없어. 우리 이제 곧 셋째도 생긴단 말이야. 이번엔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그 도끼로 캔디 쪽을 이렇게 내리셨대요. 간신히 캔디가 이렇게 피하면서 캔디 발가락에 이게 좀 찍혔대요. 실제로 상처가 있었어, 발에. 나 앨런 안 만나. 나 앨런 진짜 이제 원하지도 않아. 이러지 마. 그랬더니 베티가 차가운 얼굴로 쉿. I've got to kill you. 널 죽여야겠다.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캔디가 이렇게 말해. 베티가 저에게 조용히라고 쉿 하는 순간 제 어릴 적 트라우마가 생각났어요. 어릴 적 같은 반 친구랑 싸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엄마가 울고 있는 저한테 캔디 쉿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쉿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마음에 막 분노가 쌓였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쉬라고 한 탓에 내가 망가졌다고. 그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베티가 자기한테 쉬 이러니까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분노에 막 휩싸였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베티를 41번 공격한 후였다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변호사는 캔디가 이 사건을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재현하는 바람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하고 잠깐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생생한 재연에 빠져들어가지고 캔디한테 또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배심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캔디의 변호사는 캔디는 살기 위해 베티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자기 방어를 주장해요. 근데 보통 자기 방어면 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 도망을 가서도 대부분 본인이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41번 공격을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싹 다 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베티 딸한테 가서 안아주고 수영장 갈래?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영화도 보러 오고 그날 밤에 앨런이 베티 괜찮냐? 지금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몰라? 뭐 바빠 보이던데? 친구 만나러 갔겠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 그리고 의사 페이슨 씨는 이런 진단을 내렸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캔디가 그 엄마의 그 6살 때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때부터 해리성 장애가 생겼다고. 캔디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걱정하고 막 분노를 억누르면서 살아왔다. 캔디가 이렇게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사실 이면 내면에는 캔디는 정말 슬픈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였는데 베티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만 거라고. 이거는 자각몽이라고 인셉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걸 얘기하는데 무기를 휘두르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라고. 10월 30일 최종 판결 날이에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텍사스는요, 여러분, 사형이 집행 가능한 주예요. 미국 전역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그런데 캔디스 몽고메리 무죄. 탕탕.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에 갔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군중들이 엄청 몰려 있었거든요. 다들 캔디를 향해서 살인마 하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누가 캔디에게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캔디는 무죄. 자신의 베프인 남편하고 바람을 1년이 넘게 피고 그리고 그 베프를 그렇게 죽인 후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진짜 단 1개월 수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거 있어요. 얘기해줄게 곧. 앨런 이후에도 캔디는요 다른 친구의 남편과 또 불륜을 이어가는 중이었고요. 그 재판하던 중에도 다른 남자가 또 있었어. 와일리 동네 남편 킬러야. 친구 남편 킬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넘어가는 놈이나 꼬시는 니온이나. 그리고 이 사실을요 남편 팻은 재판 중에 알게 돼요. 처음에 앨런이랑 불륜 저질렀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내 잘못이라고도 생각을 했대. 팻이 엄청 또 착해. 내가 잘 못해줬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또 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4년 후에 둘이 이혼을 했다고 하고요. 진짜 제가 마지막까지 소름 돋았던 거는요. 지금 캔디가 70세가 넘었잖아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냐면 이 사건 이후로 이혼하고 성도 바꾸고 텍사스를 떠나서 조지아로 넘어가가지고 테라피스트로 일하고 있대. 남의 정신상담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조지아에서 몇십 년 동안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대. 지금까지. 조지아 사시는 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정신상담 해주시는 분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살인마인데 살인마. 그리고 일 있고 남편인 앨런 있죠. 바람핀 놈. 앨런은요 재판 기간 중에 자녀 둘에 대한 양육권을 잃어요. 베티의 부모님, 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 두 딸이 자라게 됐고요. 또 이 재판 지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딴 여자랑 재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최대 피해자는 베티고 진짜 이 중에서 제일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야 될까? 자, 베티의 부모님에게 베티는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캔자스 농장마을에서 태어난 베티가 댈러스 근처까지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도 하고 착하고 멋진 자랑스러운 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당연히 베티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베티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분노를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캔자스에서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10월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한창 수확하던 시절이었던 거야. 근데 주업이 정말 한 해 한 해 농사 지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딸이 죽고 재판일이 이제 수확 기간에 이제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재판 가고 이제 먹고 살지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또 캔자스 그 주민들 있잖아요. 이웃들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대신에 그 수확 기간 동안에 그 집 농장까지 다 수확해줘가지고 그 수익금까지 다 팔고 그것까지 다 이 집에 보내줬대요. 또 이런 또 뒷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캔디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캔디가 주장하는 그 트라우마에 의한 정신장애였다는 거를 여러분은 믿으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으니까 댓글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제 생각은 베티가 정말 캔디를 먼저 공격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정말 자기 방어일 수도 있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도 나는 이 트라우마에 의한 이거는 난 이해할 수가 없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정말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테라피스트가 될 수가 있으며 감옥은 안 가더라도 그럼 정신병원이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황당하고 열받는 사건이네요. 이제야 훌루에서
캔디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시리즈로 방영이 돼서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주목을 받으니까 이 이름도 널리 알려졌지. 캔디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어디서 지냈는지도 막 온라인에 떠돌게 됐지. 그 전까지 지금 70 몇 세 될 때까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게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41번을 한 번, 두 번, 3, 4 이러면서 세면서 이렇게 본 거야,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 허벅지만 41번만 쳐보세요. 얼마나 이게 긴 시간이고 쉽지 않은 일인지. 응? 그래, 근데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이 남편이 중간에 이제 의심을 하는 거야. 팻이 그 마당에 나갔다가 쓰레기통에 있는 갈기갈기 잘라놓은 고무신발을 발견하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짝 의심, 설마 내 와이프가? 이 팻이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나무를 막 치는 거야. 그냥 빈 나무를 막 쳐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웃어. 역시 내 와이프가 이런 걸 할 리가, 이럴 수가 없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런 걸 할 피지컬도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불 두 발 뻗고 잔 거지. 근데 알고 보니 모르겠어. 나는 뭐 정신이 뭐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41번 치는 동안 자각몽을 꾸고 있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다.